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의 불빛 하나만이 집안을 밝히고 있었지요. 작은 냄비 안에서는 국물이 끓어오르며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가슴속 깊은 곳의 떨림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노정민, 올해 49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딸 지유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유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약했고, 지금은 청각신경 질환 때문에 소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인공화후 수술과 재활을 권했고, 그 비용은 상상 이상이었지요.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성수 언덕에 자리한 대저택. 그곳은 대기업 창업주의 부인이자 한 달 전 뇌출혈로 쓰러져 반혼수 상태에 놓인 원미정을 돌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저와 딸의 생존, 그리고 미래까지 걸려 있다고 생각했지요.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저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끌어들이는 듯 했지요.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 눈빛의 흔들림까지도 다르게 보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명히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끓이는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약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약은 딸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저택의 문 앞에 섰을 때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안쪽에서는 묘한 차가움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집 같았지요.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결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긋한 꽃내음 뒤로 감도는 알 수 없는 긴장감. 집안은 정갈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과 안의 기운이 따로 노는 듯한 이질감이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여기는 네가 단순히 일하러 온 곳이 아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반드시 지유를 지켜야 한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은 달라질 겁니다. 국물 한 그릇에도 사람의 마음이 스며들 듯 저의 하루하루에도 흔들림 없는 다짐이 스며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제 운명을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끓이는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약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묘한 공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크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지요.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집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이힐 소리를 내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에 단정한 미소를 지은 장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민 씨 맞으시죠?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특별한 분이셔서요. 식단 관리와 수행만 잘 부탁드리면 됩니다. 의사 오더는 다 정리해뒀으니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친절함으로 저를 감싸는 듯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한 친절, 너무 부드러운 미소.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도 제 속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간병인의 일은 늘 긴장의 연속이지만 이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제 안에서 계속 솟구쳤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려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지요. 잠시 후 부엌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앞치마를 두른 오말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듯 익숙한 손길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말자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저는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오말자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 안 해도 제가 챙겨줄게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낯설게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오말자의 눈빛을 읽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과도한 친절은 언제든 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곳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사람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세린의 친절은 부드럽지만 그 끝에 감춰진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말자의 눈빛은 차갑지만 어쩌면 진실에 가까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요양식과 간병이 아니라고요. 저 자신을 지키고 딸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드디어 저택 깊숙한 병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을 열자 은은한 양냄새와 기계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하얀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원미정 여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지 한 달. 의식은 희미했고 몸은 기계의 의지에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의 일정한 파동이 그분의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인간다운 온기는 사라진 듯 보였지요. 저는 습관대로 손을 씻고 장갑을 낀 후 여사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맥박은 느리지만 안정적이었고 피부 온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간병인으로 살아온 경험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아주 작은 흔적이었습니다. 여사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흔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여사님에게서 똑같은 점을 보게 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특별한 모양새였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인연이 저와 이 집을 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여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봄밤의 성가. 이 자장가는 제가 딸 지유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지유는 귀가 약했기에 소리보다는 제 가슴 울림을 통해 진동으로 노래를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습관처럼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사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반사작용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고. 제 자장가가 여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껏 간병인으로 수많은 환자를 돌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무언가가 이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여사의 손등 위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차갑지 않은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사님,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들으신다면 눈물을 흘리신 건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여사님이 제 노래에 반응했다면 이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딸 지유와 제 삶이 이곳과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저와 이 집을 잇는 첫 번째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앞으로 드러날 수많은 비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심전도 기계는 일정한 리듬을 이어갔고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의 눈물 한 줄기가 저를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택에서 지낸 지 하루 만에 낯선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환자를 돌보러 들어온 건데 이곳의 공기는 병실의 기계음처럼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도 천장, 거실 모서리, 부엌 선반 위, 심지어 작은 다실에도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렌즈가 은밀하게 반짝이며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구나. 감시받는 장소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간병을 위해 고용된 제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기록되어 어딘가로 보고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말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말자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민 씨, 이 집은 전부 감시받고 있어요. 복도도, 부엌도, 심지어 작은 방까지도요. 저는 순간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말자는 일부러 제 시선을 피하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두 군데만 사각지대예요. 오래된 구조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서고하고 보일러실. 그 둘은 아직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는 집 안에서 단 두 곳만 감시를 벗어날 수 있다니. 그것은 단순한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인 은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공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부러 CCTV가 뚜렷하게 보이는 곳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식탁에 놓고 국을 끓이는 모든 과정을 천천히 보여주듯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두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서고 그리고 보일러실. 혹시 그곳에 이 집의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제가 알면 안 되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불현듯 오말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민 씨, 이 집에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침묵하세요.
말보다 오래 살아남는 건 눈치예요. 그 말은 경고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누구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편안할 수 없는 곳이었지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마치 제 삶 전체가 누군가의 소나기에 놓인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도 있었습니다. 이 두 군데, 서구와 보일러실은 단순한 사각지대가 아니라 제가 언젠가 발을 들여야 할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제 삶을 뒤흔들 비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눈을 피하지 말자고. 이 집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그날 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CTV 불빛이 복도를 비추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 집은 거대한 감시의 장치다. 그리고 단 두 개의 사각지대가 앞으로 내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될 것이다. 저는 늘 그렇듯이 수액 준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간병인의 기본은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맥 영양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배운 습관처럼 라벨과 기록지를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약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바이알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건 라벨에는 전해질 첨가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곧바로 숫자 배열에 멈췄습니다. 일련 번호 형식이 제가 병원에서 보던 것과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정식 공급품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QR코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정식 약품이 아닐 수도 있다.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바이알을 손에 쥐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이 안의 내용물이 전해질이 아니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일 수도 있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할 수액이 천천히 생명을 갉아먹는 도구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집에 어디든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내쳐질 수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한쪽 귀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작은 바스락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누군가 몰래 넣어둔 쪽지였습니다. 굵고 단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고 청정기 필터. 짧은 네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라벨이 거짓이라면 진실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청정기의 필터일까요? 저는 오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늘 무심한 듯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쪽지도 그녀의 손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이알을 다시 상자 속에 넣으며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게 맞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원미정 여사님의 몸을 망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병인인 제가 모른 척 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간병인일 수 없었습니다. 여사의 눈물 한 줄기를 본 순간부터 이미 제 마음은 이 집과 얽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서고 앞을 서성였습니다.
청정기의 은은한 바람 소리가 안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왜 하필 필터를 확인하라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안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민 씨, 침묵하세요. 오말자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은 결코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걸. 늘 가장 하찮아 보이는 곳,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 숨어 있다는 걸요. 저는 손을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 그 필터를 확인해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거짓의 얼굴이 드러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택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한 대저택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불신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세리는 매번 부드럽게 웃으며 저를 대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살피며 술을 놓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국의 간을 보고 소금 한 꼬집을 더 넣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곧 무언가를 꺼낼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세린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민 씨, 제가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정민 씨를 보실 때마다 묘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아시던 분을 보는 것처럼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친자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약한 기색을 보이는 건 곧 표적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해는 없는 게 좋으니까요. 제 대답에 장세리는 기다렸다는 듯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둔 듯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병원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병원 라인에서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어요. 결과는 제가 직접 받아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정민 씨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밀리에 직접 받아보고 깔끔히 처리한다. 그녀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속엔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워버리려 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을 먼저 꺼내듭니다. 그 친절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칼이 되니까요. 제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몸을 곧게 세우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악역은 언제나 먼저 판을 깔 뿐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진실은 절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작된 말과 왜곡된 증거만이 놓이게 마련입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정민아, 흔들리지 마라. 지금은 네가 말을 아껴야 할 때다. 상대가 어떤 수를 쓰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더 오래 숨을 고르는가에 달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싸움에서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요. 며칠이 지난 뒤 장세리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기쁨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민 씨, 결과가 나왔어요. 아쉽지만 불일치네요. 오해할 일은 없겠죠.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세리는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판을 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침묵은 때를 기다리는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안도하는 듯 숨을 고르며 서류를 치웠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연극의 막이 내려간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결과가 거짓이라면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과 아직 어린 손길이 제 안의 두려움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앞치마 속에서 작은 바스락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굵은 필체로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고 청정기 필터, 오늘 밤.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결국 이 집의 비밀은 다시 서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린이 내민 서류가 거짓이라면 진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손에 쥔 쪽지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다. 하지만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곧 반격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날 밤 복도 불빛이 꺼지고 저택이 고요해질 때까지 저는 서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쥔 이 작은 쪽지가 곧 제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걸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서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서 은은히 흘러나오는 청정기의 윙 하는 소리가 긴장을 더욱 높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고 안은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책장에는 빛바랜 장부와 고서들이 줄지어 있었고 구석 한켠에서 청정기가 낮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그 기계는 다른 가구들과 달리 유난히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그 앞에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정말 필터 속에 진실이 있는 걸까? 의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순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흩날리며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쪽에는 두툼한 필터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낯선 비닐 꾸러미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지만 그 무게는 제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뜯자 안에서 녹음기와 작은 USB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낮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오래 끌면 의심 사니까. 약은 수액에 섞어. 흔적도 안 남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안의 장남 박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성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 정민 같은 하찮은 간병인 하나 누가 믿어주겠어. 이번에는 장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말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녹음기 속의 목소리는 무자비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소의 친절이 모두 가면이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제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장세린이 수액병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태호가 낯선 인물들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찍어두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미정 여사는 독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증거를 다시 단단히 모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컸지만 결심은 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이 증거가 내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서고를 나서는 순간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증거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장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진실을 손에 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증거를 손에 쥔 순간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 목숨을 걸고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안을 환히 밝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밤중 서고에서 발견한 녹음기와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 부엌으로 향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늘 가정부 윤순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순덕은 이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누구보다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야말로 제 편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도우며 저는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순덕 씨, 어젯밤 서고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그릇을 씻었습니다. 다만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엔 오래된 비밀이 많아요. 그걸 혼자 안고 있으면 결국 사라지게 돼요. 조심하세요. 그 말은 경고이자 동의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순덕 역시 이 집의 어둠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증거가 없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장세린과 박태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흔적도 안 남아. 조용히 끝내. 박태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세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박태호는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는 걸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의 수저 소리도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박태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말이 이 집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요. 장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친절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드러난 건 칼날 같은 본심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이미 칼날은 드러났고 이 집의 진실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불 꺼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히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을 드러냈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복도의 불빛조차 더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원미정 여사의 병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일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간헐적으로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병실 곁을 지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병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그림자는 장세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사기 속 투명한 액체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민 씨, 괜히 나서지 말지 그랬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도 친절한 말투도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 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려는지, 왜 그러는지. 하지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순간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사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태호가 낯선 두 남자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간병인은 환자를 지켜야지 이런 짓을 하면 곤란하죠. 저는 품 안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서고에서 찾아낸 증거 꾸러미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세린의 손에는 주사기가, 태호의 눈빛에는 위협이, 그리고 두 남자의 몸짓에는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유가 웃으며 제 손을 잡던 모습, 그리고 원미정 여사의 눈가에서 흘러내리던 눈물 한 줄기. 그 기억들이 제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제가 물러설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버티시겠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병실의 불빛은 더욱 희미해졌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세상마저 숨을 죽이고 결말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품에 꼭 안고 발걸음을 고정했습니다. 눈앞의 칼날 같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무너질 것인지. 저는 온몸으로 그 결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긴 밤은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났고 숨겨졌던 칼날의 주인은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거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의 음성과 사진들은 그 어떤 말보다 선명하게 모든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세린과 박태우는 자신들의 발밑이 꺼져 내려가는 것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처음 들어왔을 때 느꼈던 차가운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무겁게 억눌러왔던 어둠이 걷히고 오히려 공기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여전히 누워있는 원미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엔 깊은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밤의 긴장감, 생명을 위협하던 주사기, 불타오르던 눈빛,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라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다시 부엌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조용히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제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국을 끓이며 다짐했습니다.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국은 마음을 지키는 약이라고. 국물 속에서 흘러나오는 향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딸 지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유는 여전히 귀가 약했지만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제게는 세상 모든 위로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 한 그릇을 아이 앞에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유야, 엄마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엄마가 이 국을 끓이는 이유는 늘 너 때문이야. 이 국은 내 미래를 지키는 약이니까.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도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사실을요. 그 마음이야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지키며 나 자신을 버티게 하는 가장 오래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딸의 웃음을 위해, 제 마음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끓어오르는 김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걸 보며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국은 마음을 지키는 약이다. 그리고 그 약이야말로 끝내 살아남는 진실이라는 것을요.